저는 은퇴한 영국 기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40년 동안 취재했던 어떤 전쟁과 기적보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늦은 밤 홀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묘하게도 아버지라는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윌리엄스. 영국 런던에서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40년을 달렸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순한 여행도 취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사람이라고. 1953년 한국전쟁 중 실종 처리된 데이비드 윌리엄스 중령. 그에 태어난 저는 아버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아들을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않으신 아버지. 어머니는 늘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게 그는 크리스마스에도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저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71세가 된 올해 여름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70년의 오해와 미움이 무너진 순간, 그리고 그가 왜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 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에서 저는 피곤해 지친 눈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71세의 몸으로 혼자 하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더라고요. 입국장 유리문이 열리고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질서정연한 거리들이 보였어요. 여기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나라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3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1세에 혼자 하는 해외여행이라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걱정하시며 말리셨을 텐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런던의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도 5년 전 먼저 떠났고 이제 정말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 여행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미뤄둔 아버지 이야기를 더 늦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오래된 철제 탄피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것이었어요. 이건 네 아버지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야. 언젠가 너가 준비되면 읽어보라고 하셨단다. 탄피 케이스 안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전투복을 입고 이름 모를 한국의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등 뒤로는 피난민 아이들이 서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71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가다가 그 문장을 다시 봤어요. 리처드야, 아빠는 여기서 허버트 박사라는 분에 대해 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보니 진짜 위대한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싶었다. 언젠가 너가 이 땅에 온다면 그분에 대해 알아보길 바란다. 너가 태어나면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남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 아들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40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처음이었어요. 헐버트 박사. 아버지가 왜 이분을 그렇게 존경하셨을까? 다음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구글 검색으로 찾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71세의 몸으로 좁은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왼편에는 고요한 회색 담장이 이어졌고 담장 너머로는 낮은 감나무들이 여름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의 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1세 노인이 비를 맞고 있을 수는 없어서 급히 주변을 둘러봤더니 철제 입구 너머로 작은 정자 하나가 보였어요. 혼자 여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빚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기라도 걸리면 혼자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저기서 잠깐 비를 피해야겠다. 정자로 뛰어들어가니 그곳이 바로 양화진 묘역이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곳이 우연찮게 제가 찾던 그곳이었던 거예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무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잔디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묘비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새겨져 있었거든요. 천천히 묘비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Home, B. Halber.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한국에 묻히기를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더 원한다니. 영국 왕족과 위대한 인물들이 잠든 웨스트민스터보다 이 미국인은 왜 한국 땅을 선택했을까요? 40년간 기자로 일한 직감으로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비를 피해 같은 정자로 들어온 젊은 한국인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Are you alright, sir? The rain came so suddenly.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혼자 여행하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반가웠거든요. Thank you. I'm looking for information about Dr. Halber. 아, 헐버트 박사님요?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박민준 연구원입니다.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웃과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사는데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다니요. 박민준 연구원이 작은 전시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정갈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헐버트 박사님은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1886년 조선 최초의 국립어학원 유경공원에서 교편을 잡고 백과사전 3인필지를 집필했죠. 조선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분입니다. 박 연구원은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의 띄어쓰기와 마침표 개념을 도입하고 민요였던 아리랑을 세계 최초로 악보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분을 존경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1905년 고종 황제는 헐버트에게 친서를 맡겨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과 밀약을 맺은 상태였고 헐버트는 외면당했죠. 그 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했다가 1949년 해방된 한국 소식을 듣고 84세의 나이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서울 도착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보다 조선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헐버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박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나요? 헐버트 박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버지 데이비드 윌리엄스 중령이 1953년에 잠깐만요. 박 연구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영국군 전사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1953년 1월 4일 서울 남서부 외곽. 당시 이름 없는 마을에서 적의 포위 진격으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됨. 데이비드 윌리엄스 중령은 후퇴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대피를 도운 후 연락이 끊김. 사망 추정 위치는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왜 그는 후퇴하지 않았을까요? 제 질문에 박 연구원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선교사 가족과 피난민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그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보호자처럼 남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묘역 너머 햇빛이 닿은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 목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소리가 달리 들렸어요. 더 이상 차갑고 무거운 쇠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 했고 아버지는 그 땅의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무언가를 지키다가 남았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보다 한국을 선택한 헐버트처럼 아버지도 자신의 가족보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무지개가 묘역 위로 떠올랐지만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버렸다는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1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날 헐버트 박사의 묘 앞에서 본 아버지의 전사 기록과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전쟁 속에서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귀향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그 선택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지개 너머로 비친 맑은 하늘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 땅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71년 묵은 원망이 아주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연구원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아버님이 지키려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러 가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정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헐버트 박사가 남긴 사랑을 확인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장소인 금천구 시흥동으로 향했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박민준 연구원이 안내해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복잡한 길이었어요. 71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어제 밤부터 계속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1953년 1월 4일, 아버지의 마지막 날. 그 날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확히 71년 전 아버지는 이곳 어딘가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시흥동은 이미 완전히 도시화된 동네였습니다. 회색 아파트들과 학원가, 분주한 도로만이 남아 있었어요. 74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모든 흔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박 연구원과 함께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만큼 저의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아 우울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낡은 슈퍼마켓 옆 골목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옆 오래된 담벼락 아래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작은 동판 하나였습니다. 가로 20cm, 세로 15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어요. 글씨는 이미 많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53년 1월 4일, 이곳에서 영국군 데이비드 윌리엄스 중령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산화하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동판 아래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시흥동 주민 1동. 저는 동판 앞에 그대로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연구원도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제 가슴 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5분. 긴 시간이었습니다. 71년 동안 미워했던 아버지가 이 작은 동판 위에서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손으로 동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이 동판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동판 앞에 놓인 시든 국화 한 송이를 치우시더니 본인 마트 봉지에서 새로운 국화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놓으시면서 동판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중령님, 오늘도 왔어요. 제 딸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분을 아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혹시 그분의 아드님이신가요? 눈내가 똑 닮으셨네요. 내가 70년 동안 한 번도 내 기억에서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을 그때 그 외국 군인이 구해주셨어요. 할머니는 동판을 바라보시며 7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53년 1월 4일. 저는 3살 된 딸과 함께 피난 가다가 여기서 고립됐었어요. 중공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게 혼란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아이들부터 대피시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은 그분이 3번이나 되돌아오셨어요. 3번이요? 첫 번째는 저희 같은 가족들을 구하러, 두 번째는 마을 어른들을 구하러, 세 번째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총상을 입으신 몸으로도 갓난아기들을 구하러 다시 오셨어요. 그때 그분 등에 피가 흘리고 계셨는데도 아기를 업고 뛰셨거든요. 총상을 입고도요? 네. 다른 군인들은 모두 후퇴했는데 그분만
아직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다시 보셨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제 딸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딸이 지금도 매년 이날만 되면 여기 와서 꽃을 놓고 갑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판에는 수십 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마트 봉지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수첩이었어요. 제가 55년째 기록해온 거예요. 그분이 구하신 분들의 이름을. 수첩을 펼치시니 빼곡하게 적힌 127명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127명을 구하셨어요. 갓난아기부터 80세 할아버지까지. 온 마을을 구하셨죠. 제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127명이라고요? 네. 그런데 정부 기록에는 수십 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워낙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기록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다요. 할머니는 수첩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김영희 당시 사세, 데이비드 윌리엄스 중령이 직접 업고 대피시킴. 정성스럽게 동판을 닦으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매주 와요. 55년째.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127명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27명 계세요. 모두들 돌아가면서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태어난 자녀가 312명, 손자가 584명, 증손자가 89명이에요.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나요? 55년 전부터 저희끼리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윌리엄스 중령 기념회라고. 매년 1월 4일마다 모여서 그분께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7명에서 시작된 생명이 74년 후 총 1112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희는 동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5명쯤 되어 보였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동판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매일 해오던 일인 듯 익숙한 손길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제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71년의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그 짧고도 따뜻한 말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갚고 있다는 것을. 한 학생이 동판을 읽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외국 군인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여기 없었을 거라고.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우리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잖아. 한국전쟁 때 정말 많은 외국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들은 1953년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였지만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 젊은 부부가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 손에는 작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서야, 여기 계신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를 구해주셨어. 그런데 할머니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127명을 모두 구해주셨단다. 그래서 엄마가 태어날 수 있었고 민서도 태어날 수 있었어. 6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127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너희 유치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거야.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야. 민서가 국화를 동판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127명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의 작고 맑은 목소리에 127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니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구한 127명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들의 후손 1112명이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1000명을 넘는 생명으로 이어진 기적. 그것이 바로 제 아버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낡은 손이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BBC에서 40년간 썼던 그 캠코더였어요. 이제는 무거워서 들기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것은 단순한 동판이 아니었어요.
74년간 127명에서 1112명으로 이어진 생명의 나무였거든요. 화면 속에서 6살 민서의 작은 국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옆으로 할머니가 닦아놓은 동판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아버지, 당신이 구하신 127명이 이제 1112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기적이 되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기자 경험이 만든 마지막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대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6살 민서의 작은 국화가 차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판에 새겨진 문장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지를 꺼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서야 편지를 씁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미워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크리스마스에 돌아오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아들을 잃는 대신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구하신 9살 소녀가 이제 74세가 되었고, 그의 딸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71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기금을 모아 동판을 세우고 매주 꽃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당신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불빛들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희생 위에 켜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시흥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렸어요. 동판 앞에서 본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감정들이 예전보다 더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감정도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니까요. 이제 제 손에는 작은 오래된 카메라,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동판 근처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이분들이 남긴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는 시흥동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화진의 헐버트 박사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지키려다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각 이름 옆에는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박민준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그 정보들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야 해요. 단지 고마워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야 하잖아요. 박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정말 이 일을 계속하시려고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하루 종일 자료를 정리하고 나면 어깨와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가벼워졌어요. 네. 아버지와 헐버트 박사,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왜 이곳에 남았는지를 이제 저도 전하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서울 마포구의 게스트하우스,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리처드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데이비드 윌리엄스 중령도 1951년 한국전쟁 중 전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국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들처럼 이 땅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들은 매년 꽃을 놓고 감사를 표하며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혹시 아버님들이 한국에서 보낸 편지나 사진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951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이 땅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다음날 오전 양화진 전시관. 저는 박민준 연구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갔어요. 박사님, 제안이 있어요. 이 묘역에 계신 분들, 특히 헐버트 박사처럼 조용히 사라진 분들, 후손이 없거나 잊혀진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디지털 기록물로 남기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해요. 박 연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욱 그렇더라고요. 71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이곳에 와서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한 사람의 아들을 잃는 대신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헐버트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 연구원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리처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오랫동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료 번역이나 해외 홍보가 어려웠거든요. 며칠 뒤 저녁, 손목이 아픈 것도 있고 작은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컴퓨터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에 묻히고 세계에 기억되다. Buried in Korea, Remembered by the World. 첫 번째 글은 헐버트 박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호머 헐버트는 1886년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 63년 동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어요. 그는 최초의 영한사전을 만들었고 한글의 띄어쓰기와 문장보호를 도입했으며 아리랑을 서양 악보로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우려 할 때 헐버트는 맞섰습니다. 그는 고종황제의 밀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죠.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끝까지 한국의 독립을 믿었습니다. 그는 1949년 해방된 한국을 보기 위해 돌아온 지 단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7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무덤을 청소하고 꽃을 가져다 놓으며 자신의 나라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 미국인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한국의 언덕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일주일 후, 제가 보낸 메일에 대한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제임스 파커의 아들 마이클 파커로부터였어요. 리처드님, 메일을 받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파커도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때 한국에서 전사했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사진들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땅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런데 리처드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를 명예의 시민으로 추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급히 박민준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에서 외국인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는 제도가 있나요? 아, 그걸 알게 되셨군요. 사실 한국에는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을 위한 놀라운 시스템들이 있어요. 단순히 감사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직접 보여드릴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한국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을 기록하고 전달하려는 한 사람의 기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불빛들이 아버지와 헐버트 박사,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켜진 것 같았어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을 살아있는 실천으로 바꾸는 나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헐버트 박사가 꿈꾸었던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71년 만에 저는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처. 박민준 연구원과 함께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훈처 김선호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참전용사 유족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중했습니다. 리처드 씨, 어서 오세요. 사실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오셨네요.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SNS와 블로그를 통해 리처드 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참전용사 유족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김 과장님이 보여준 컴퓨터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김 과장님이 자료를 펼쳐놓으셨어요.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 참전 규모 총 195만 7천 명, 전사자 4만 670명, 부상자 10만 9천 명.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있는 감사를 실천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감사요? 네. 단순히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전국들이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 김 과장님이 보여준 다음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터키 대지진 구조대 파견 118명 202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500만 달러 2022년, 에티오피아 식수 개발 사업 쉰개 마을 2021년 현재, 태국 코로나19 백신 무상 지원 100만 회분 2021년, 콜롬비아 지하철 건설 지원 30억 달러 2019년 현재. 이게 모두 한국전쟁 참전국들이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걸 감사 외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움받은 건 반드시 갚는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죠. 김 과장님은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리처드 씨 같은 참전용사 유족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참전용사 유족 한국 방문 지원 프로그램, 연간 300가족 초청, 항공료, 숙박비, 식비 전액 무료, 전담 가이드 배정, 참전용사 전사 지역 방문 지원, 추모 행사 참석 기회 제공,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참전용사 후손 교육 지원, 한국대학교 장학금 연간 50명,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무료 제공, 인턴십 기회 제공, 취업 연계 서비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게 71년 동안 조용히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런 걸 널리 알리지 않으세요? 김 과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내는 반드시 갚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순간 김 과장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마침 좋은 타이밍이네요. 리처드 씨가 연결해 주신 마이클 파커 씨가 내일 한국에 도착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분 아버지 제임스 파커 중령님의 명예의 시민 추서식이 다음 주에 있어요.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리처드 씨도 함께 참석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블로그가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마이클 파커를 만나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리처드 씨 덕분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될 줄 몰랐어요. 그의 손에는 74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니. 공항 도착 로비에는 제임스 파커 중령 유족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든 인천시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시청 대강당. 제임스 파커 중령의 명예 시민 추서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직접 마이클에게 명예 시민증을 전달했어요. 제임스 파커 대위님은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당시 많은 인천 시민들을 구하고 전사하셨습니다. 인천시는 그분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명예 시민으로 추서합니다. 행사장에는 74년 전 그때 구조된 시민들과 그 후손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한 할아버지가 마이클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제 자식들, 손자들이 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한 달 후, 제가 만든 블로그 한국에 묻히고 세계에 기억되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문자 수 24만 명, 전 세계 16개국, 참전용사 유족 연락 127가족, 한국 방문 신청 44가족, 후손 교육 프로그램 신청 89명, 미국 CNN, 영국 BBC, 호주 ABC 등 주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40년간 일했던 BBC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각국 참전용사 유족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캐나다의 톰슨 가족, 호주의 윌리엄스 가족, 필리핀의 라모스 가족. 74년 동안 각자 혼자 살아왔던 유족들이 하나의 큰 가족처럼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화진 묘역, 헐버트 박사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해질녘의 따스한 빛이 묘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박사님, 그리고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들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왜 여기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아들보다 수십 명의 생명을 선택하셨고, 헐버트 박사는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의 미래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들이 74년 후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헐버트 박사,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74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에서의 한 달의 시간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런던의 집 서재에는 한국기념관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헐버트 박사의 자료, 시흥동 동판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 유족들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런던의 한국전쟁 기념비에 꽃을 놓으러 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20여 명의 영국 참전용사 유족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시흥동 동판에 새겨진 그 문장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71년 만에 저는 마침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도움받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 나라. 74년 전 받은 도움을 74년 후에도 기억하며 이제는 전 세계 어려운 곳에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나라. 제가 만든 작은 블로그는 이제 17개국 350가족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매년 100가족의 참전용사 유족이 한국을 방문하고 200명의 후손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헐버트 박사의 조선 사랑, 아버지의 생명 사랑, 한국 사람들의 감사 사랑,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평화 사랑. 71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헐버트 박사,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74년이 지나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